우리 정치의 한 달 앞을 내다보는 시간입니다. 월간 오늘은 이준석 편입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아니 제가 이제 이준석 대표 이러다가 예. 이준석 전 대표 이러다가 예. 이제 드디어 이준석 의원이라고 부르려니까 입에 좀 안 붙네요. 저도 귀에 안 익습니다. 네, 그런 상황입니다. 기분이 어떻습니까? 이제 본회의까지 참석하고 뭐 국회가 문 연 기분. 아직까지는 그래도 국회에서 어제 의장 선출만 하고 네. 뭐 치열함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까지는 발휘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긴장감을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 의원 사무실은 어떻게 마음에 드세요? 어떻게 이사는 다 잘 하셨어요? 예, 제 앞에 원래 쓰던 분 윤미향 의원인데 예. 예, 깨끗하게 쓰셔가지고 제가 물려받았습니다. 아, 그 예. 자리 맡으셨군요. 예. 그래요. 그제부터 오늘까지 3, 4, 5 사람들이 모이는 곳마다 빠지지 않고 나오는 이슈, 그 이슈부터 좀 다뤄보겠습니다. 바로 석유 얘기죠. 네. 대왕고래 프로젝트. 석유 한 방울 안 나오는 나라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국민으로서 석유가 나온단다. 140억 배럴이 나온단다. 이 얘기는 정말 깜짝 놀랄 뉴스였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이제 이제는 조금은 외국 권위자 하나 정도에 쫓겨다니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으면 좋겠거든요. 이 권위 호소에 오류 비슷하게 계속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뭐 빅터 어브레이유라는 사람이 뭐 저는 전문가라고 스펙상으로는 다들 평가하지만은 과연 이런 형태의 탐사나 이런 것들이 이분 또는 이분과 같이 다니는 팀 정도의 역량으로 권위를 부여할 수 있는 상황인가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대기업에 있을 때 예를 들어 삼성전자 사장하시고 퇴임하신 분들이 조그마한 컨설팅 회사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삼성전자의 예를 들어 부사장으로서의 역량과 퇴임하신 뒤에 그 컨설팅 회사의 역량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거에 대해 가지고 뭐 해외에서 이분도 뭐 우리가 살펴보지만 해외 신용평가기관 같은 경우에는 S&P 같은 경우에는 뭐 전혀 기대하지 말라는 투로 이제 얘기했거든요. 그런 뭐 논평도 냈더라고요. 예, 저는 SNP에선. 이게 전형적인 제가 정치하면은 이런 상황에 들어가면은 이거 뭐 반대하면 매국노냐 이런 거 이제 시작하거든요. 예, 근데 반대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요. 저는 이게 이번에 너무 뜻하지 않은 타이밍에 뜻하지 않은 방식으로 발표됐기 때문에 정치권을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진짜로 석유가 매장돼 있고 뭐 가스가 매장돼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발표하는 방식이나 시기에서 좀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 그 말씀은 무슨 당연히 말씀이실까요? 석유가 있으면 좋은 거니까 누가 좋은 반대를 거니까.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윤석열 정부에 보면은 뭔가 대통령이 잘못 보낸 보고를 받은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이 정치적 목적으로 좀 국민들의 기대감 불러일으키는지가 명확하지 않은 사안들이 몇 개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엑스포 같은 것도 왜 대통령이 어떤 보고를 듣고 어떤 국가적 판단을 얹은 거냐 이거를 계속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그때도 뭐 부산 엑스포 유치야 다들 바란다고 얘기하지만은 결국엔 거기에 돈 신나게 쓰고 그다음에 기업들 가가지고 그 파리에 가가지고 그 버스를 다 랩핑하고 있고 그거 뭐 몇천 대를 2030대인가요? 그거를 대기업이 랩핑하고 있고 사실 그런 거는 안 좋게 보려면 굉장히 안 좋게 볼 수 있는 모습이었거든요. 예, 거기에 2030대 랩핑된 버스를 보고 과연 거기에 대표단이 마음을 바꿀까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유치를 하기 위한 행동보다는 권력자에게 보여주려는 행위들을 기업들이 많이 하는 걸 보면서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도 야 이게 어떻게 이런 타이밍에 이렇게 나오지? 예. 그 타이밍이라면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많이 하락한 그 타이밍에 나오다 보니 더더욱 좀 의심이 간다 이런 말씀이신 그렇죠. 거예요. 원래 좋은 국회의원이 되려면 의심을 많이 해야 됩니다. 예, 판단 미스의 경험도 우리가 있는 데다가 타이밍도 이런 데다가 대통령이 발표 주체가 대통령이었던 것도 좀 오히려 더 마이너스였다고 보세요? 어떠세요?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이 이걸 어느 정도로 사전에 보고받고 어느 정도로 이걸 진행했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산업부에서 갑자기 이제 기자들이 마이크 들이미니까 우린 몰랐다 이런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 정도라 그러면은 적어도 대한민국의 석유 개발 프로젝트인데 산업부가 모르게 한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좀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 민주당에서는 이제 뭐 천공의 그림자가 아른거린다 이런 논평을 냈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도 이런 거를 갑자기 그 진지한 얘기하고 있는데 천공이랑 끌어들이지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예, 물론 이 천공이라는 분이 굉장히 이제 가끔가다 수치상으로 의심갈 만한 얘기들을 해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하지만은
사실 이분이 영상이 2만 개가 넘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뭐 약간 천만대장경 같이 안 해놓은 말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분이 한 말 다 걸리는데 그러면 민주당이 하는 말 중에서 이분이 하는 말이랑 비슷한 게 있을 거예요. 아, 민주당 정책 중에도?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뭐 민주당도 천공의 지배를 받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거 그렇게 가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저는 좀 특이했던 게 140억 배럴의 매장량이라는 게 이게 쉽게 나올 수 있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어마어마한 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예를 들어 요즘 유가가 한 배럴에 70불 하는 것 같으니까 환율을 뭐 한 1200만 잡아도 이게 한 1200조 가까운 거거든요. 아, 물론 그게 140억 배럴이 다 석유라는 건 아니고 석유, 가스 뭐 섞여 있다고 그래도 뭐 합니다. 가채 매장량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은 왜냐하면 건 맞아요. 제가 최대한 크게 잡아서 1200억 이런 건데 네. 또 그 가채 매장량이 그건데 발표하기로는 삼성전자 시총의 5배 이랬어요. 맞아요. 예. 그러면 2,500억이 넘잖아요. 그러네요. 2,500조가 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정부의 수치적인 그 판단도 듣기 좋은 얘기지 이게 어떻게 140억 배럴인데 삼성 시총의 5배가 될 수 있지? 그러니까 안 맞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도대체 누가 엑셀 돌린 거냐? 예, 저는 과연 제대로 돌리긴 한 거냐? 아하, 너무 희망 회로를 너무 돌려가지고 국민들 이 기대를 너무 키워놓은 건 아닌지 좀 걱정이 되시는 모양이네요. 140억 배럴 규모인데 그게 가채 매장량이 전부 다 100%라 하더라도 현재 유가로 봤을 때 삼성전자 시총의 5배가 안 나옵니다. 근데 도대체 이 발표한 수치들 간에도 되게 의문이 드는 이런 상황인 거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제가 생산 비용이 0이라고 생각했을 때 가정하고 한 거거든요. 원래 지금 미국의 셰일 같은 경우에도 배럴당 생산 비용이 40불 가까이 하고요. 그러면은 그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데는 배럴당 생산 비용이 한 10불 정도 되는 상황인데 그럼 이 심해 시추한 것이 뭐 그 생산 비용도 상당할 텐데 저같이 그냥 간단히 머릿속에 엑셀 돌리는 사람도 이렇게 안 맞는 숫자들을 발표하니까 당황스럽죠. 내일 아브레우 박사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 다 좀 질문으로 기자들이 꼼꼼히 하고 어떤 답변이 나오든지까지 좀 보고 우리가 또 이 부분은 평가를 해보도록 하고 어제 JTBC발 검찰 보도 요쪽으로 이야기를 좀 넘겨보죠. 검찰이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 특히 포토라인에 세우는 것까지 결정을 했다라는 보도였어요. 물론 이 보도 후에 검찰에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 이렇게 다시 공지를 하긴 했습니다만 기자가 아주 없는 이야기를 소설로 쓴 건 아닐 테고 최소한 검토는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준석 의원님. 저는 실제로 검찰이 칼집에 칼을 넣었다 뺐다 하면서 여론 반응을 보는 거다 이렇게 봅니다. 아, 그래요? 네, 실제로 여기에 대해서 어제 반응은 국민들이 그렇게 큰 반발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어제 이런 해프닝으로 뭐 누가 의도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검찰 측에서는 소환해도 큰 문제는 없겠구나 정도까지는 확인한 걸로 보입니다. 소환도 그냥 비공개 소환도 아니고 포토라인에 세울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그러면? 그거야말로 이제 또 다른 정치적 판단일 텐데, 정무적 판단일 텐데, 저는 그 반응도 좀 살피고 있다 봅니다. 어제 포토라인이라는 명시적인 그 얘기가 같이 나갔잖아요. 나왔어요. 그럼 그에 대한 평가가 지금 대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지금 그걸 결정해야 될 사람들은 나름의 네이버 댓글란이나 이런 데서 빅데이터를 보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지금 판단을. 그러니까 이 분위기에 불을 붙인 건 최근 공개된 그 최재형 목사와 김건희 여사 사이의 카톡이거든요. 최 목사와 김 여사 간의 2022년 6월에 카톡 대화입니다. 이때면은 대통령 당선 후죠. 지금 뭐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핵심은 선물 전달과 함께 청탁이 있었느냐. 있었다면 그 청탁을 받아들였냐. 받아들였다면 윤 대통령도 그 사실을 알았느냐. 뭐 이런 게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윤 대통령이 몰랐으면 진짜 큰 문제고요. 왜냐하면은 저런 청탁이라는 것이 아예 경로 자체가 영부인만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섭외하면 된다는 식으로 인식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영부인이 도대체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냐? 우리 같은 사람 모르지만 이미 그 업계에서는 다 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는 좀 위험한 상황이고 대통령이 알았으면은 그 청탁이 이루어졌느냐가 이제 가장 중요한 거겠죠. 우리가 청탁의 내용이라고 알려진 것들을 보면은 사실 국립묘지 안장 문제나 이런 것들은 청탁인지 약간 모호한 지점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국립묘지 안장해 주는 거 그런 거. 예. 왜냐하면 그런 얘기는 사실 뭐 저도 몇 번 들은 적이 있는 거거든요.
뭘 그 들어요? 특정 인물에 대한 거는 아니지만은 뭐 그런 것들은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누구를 좀 예, 근데 국민묘시에? 그거를 대가성으로 해주냐 아니면은 뭐 국가적 그렇죠. 상황을 고려가 하느냐의 차이가 있는 그렇죠, 그렇죠,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들이 뭐 하나하나 들어보면은 뭐 아직까지 확단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이 선물과 네, 어떤 청탁 네. 그 사이의 대가성 여부, 거기가 그렇죠, 핵심이란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그건 선물을 좀 받긴 받았는데 네, 이게 그냥 감사 의미로 아니면 그냥 주는 선물이었던 건지 대가를 바랬던 선물이었던 건지에 따라 완전 하늘과 땅 차이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 예를 들어 그 인물과의 친분 속에서 그냥 한 것인지 아니면 음. 그 인물에게 야 이걸 가서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해서 내 얘기 좀 해줘라라는 얘기를 어. 구체적으로 들은 것인지 완전 어. 다를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뭐 아직까지 판단은 어렵지만은 적어도 이거 저는 김건희 여사나 아니면 용산 대통령실 쪽에서 이건 정치적으로 풀었어야 된다고 제가 몇 번 강조했거든요. 그 무슨 말씀이실까요? 재발 방지책을 빨리 마련하는 게 중요했다. 이거는 처벌 가능성은 저희가 이제 따로 다뤄야 되지만은 예. 국민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지점은 이게 그러면 지금은 나아진 게 있느냐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가 뭐 명품에 대해서 다소 관심이 많다라고 하는 거는 해외 순방 중에도 보면 꼭 가게를 들렸다든지 그런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어떤 방식으로 이때와 다르게 이게 제어되고 있느냐 같은 것들 명확히 밝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은 뭐 특별감찰관 제도라든지 아니면은 안에 뭐 부속실 뭐 저는 부속실은 큰 영향 없다 봅니다만은 뭐가 달라졌냐 이런 것들을 좀 풀어낼 필요가 있는데 사실 그런 건 너무 인색합니다.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장치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왔지만 그런 것이 없는 채 이런 게 터져버리니까 예. 물론 이제 수사해서 정확하게 더 알아야겠지만 조사해서 일단은 아니,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지금 받은 건 맞잖아요 지금. 그거 받은 건 맞는 예, 거죠. 받은 건데 예. 그러니까 지금 받은 거는 명확하고 예. 준 사람이 무슨 목적이냐가 지금 문제되는 거거든요. 받은 사람은 어쨌든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저는 김건희 여사는 여기에서 이걸 형사적으로 다툴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내가 이걸 어떻게 다시는 내가 미흡했는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겠다를 대통령실 차원에서 발표해야 되는 건데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준석 의원도 당 대표 시절이잖아요. 이때가. 예. 그 아크로비스타의 대통령 내외가 머물던 그때의 일인데 그 아크로비스타의 이야기를 그 당시에 좀 들은 게 있습니까? 뭐 거기서는 뭐 어떻더라 뭐 이런 게. 왜냐면 저는 이 최재형 목사라는 분,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뭐 카톡을 해가지고 선물을 가지고 가고 막 이랬던 게 이런 게 사실은 좀 보통 사람들 입장에서는 신기해서요. 뭐 듣기보다도 저도 아크로비스타를 몇 번 갔죠 그때. 예. 갔는데 대선 거기서 캠프도 거기 있었으니까. 통상적인 이제 그런 얘기들은 많이 하는데 보통 저는 그 이후에는 김건희 여사를 이제 볼 때 이런 뭐 분위기가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우리가 영상을 보면 뒤에 뭐 또 뭘 주려고 줄 서 있는 사람도 있었다 이런 식으로 증언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분위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월간 이준석 함께하고 있습니다. 집권 여당 얘기를 좀 넘어가 보죠.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7월 25일에 치르는 걸로 잠정 결정을 했는데 이 날짜 놓고는 큰 이견은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지도체제를 놓고 갑론을박이 뜨겁습니다.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하이브리드 지도체제라는 걸 새롭게 건의했어요. 이게 뭔가 하니 대표와 부대표를 두고 그 밑으로 이제 최고위원을 두는 그러니까 투 트랙으로 선거를 치르되 지금은 대표 트랙에서는 대표 한 명 빼고 나머지 다 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2등까지 하는 거예요. 대표 한 명, 부대표 한 명. 그리고 이제 최고위원 트랙에서 최고위원들 뽑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이상한 제도를 왜 고민하느냐에 대해서 물어본다면요. 이상한 제도예요? 전무후무한 제도일 것 같은데 그거는 아마 선거에 있어서 분할해서 리그를 운영하면은 그러니까 대표 선거와 최고위원 선거를 분할해서 운영하면은 한 후보가 독주하게 될 경우에 아예 대표 후보로 아무도 입후보 안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너무 독주. 그러면 공당치고 이상한 선거 모양새가 되거든요. 뭐 대표는 뭐 추대 형식이 돼버리고 뭐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너도 2등 해도 뭔가 할 수 있어라는 걸 심어주기 위한 그런 상황이다. 근데 이런 상황이면은 집단 지도 체제 가는 게 맞거든요. 그런 의구심이 있으면은. 근데 왜 집단 지도 체제는 또 안 택할까요? 그러면 꼭 누가 들어올 거니까 그 사람이 들어오는 건 싫은 거죠. 예를 들어 유승민 의원이라든지. 그러니까 집단 지도 체제 하면은 유승민 의원이 몇 등인지 모르겠지만 최고위원은 꼭 됩니다. 그런 게 싫은 거겠죠. 몇 명 뽑는 거죠 지금? 지금 아마 4명 뽑을 겁니다. 대표 하나에 최고위원 4명 이렇게 뽑게 되면 5등 안에는 유승민 전 대표가 들어올 것 같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 이렇게 대표 부대표 선출 방식으로 가면은
유승민 대표가 뛰어드는 것 자체가 약간 부담스럽긴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음. 유승민 의원은 최고위원 리그가 분리돼 있으면 거기 나가기는 좀 힘들거든요. 그렇죠. 그럼 대표 리그로 가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예상되는 게 뭐 한동훈, 음. 윤상현, 음. 뭐 예를 들어 뭐 나경원, 유승민 이렇게 끼면 여기서는 자칫 잘못하면 3등 할지도 모른다. 아. 예. 그러면 대표 플러스 부대표 이 하이브리드 체제로 가면 유승민 전 의원은 도전 안 할 거라고 보세요? 지금 사실 그러니까 분리 체제에서는 도전하기 쉽지 않을 수 있다. 뭐 음. 한 명만 뽑든 두 명만 뽑든 대표 리그가 따로 있는 상황에서는 음. 도전하기 어려울 수 있다인데 또 매치업에 따라 가지고는 가능할 수도 있다. 그래서 각자 눈치 게임 할 겁니다, 조금. 아. 지금 이제 대표와 부대표인 이 하이브리드 체제를 좀 이상한 체제라고 하셨는데 네. 하나는 그 이제 흥행 카드적인 측면에서 지금 고려하는 거고 네. 하나는 흥행은 시켜야 되겠는데 유승민 전 의원은 제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다라고 지금 의심하시는 거고. 이 룰의 가장 큰 피해자는 유승민 의원입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요? 예. 세 번째 행간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세간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혹시 나오게 되면은 이 사람을 견제해야 되는 누군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친윤계 부대표를 세우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해석도 나오더라고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 당원 단계에 보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합의와 협의가 있어요. 네. 이게 뭐냐면은 합의는 최고위 내에서 다수결로 이제 확정하는 거고요. 뭐든지 인사나 이런 거 할 때 협의는 얘기는 해보되 대표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아하. 근데 지금 대부분의 조항이 국민의힘 당원 당규에는 협의로 돼 있어요. 예. 같이 논의를 하되 예. 나중에 의견 조율이 안 되면 내 마음대로 한다가 지금 그 당대표 제도거든요. 단일성 지도 체제라는 거거든요. 근데 부대표로 가면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가 중요한 거죠. 둘 간에 합의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름만 부대표지 부대표가 아니죠. 쌍두마차죠. 그렇죠. 예, 그리고 아무것도 안 될 겁니다. 그러면은 아. 일이. 협의로 해야 된다 그러면은 사실 부대표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렇게 예, 되네요. 그러니까 합의냐 협의냐 있어가지고 반쯤 합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저는 이 제도가 기괴하다고 하는 것이 그런 겁니다. 단일성이냐 집단이냐 있어가지고 어떤 걸 중심에 둘 것인지가 약간 의구심이 듭니다. 그나저나 친윤계 후보로 누가 나오긴 나올 것 같습니까? 지금 하마평에 오르는 분들 중에는 친윤계다 할 만한 사람이 없거든요. 정상적인 전당대회면은 지금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20% 초반대로 가는데 친윤 선언하면은 그거는 정무적 판단 능력이 없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건 정상적인 상황에서 나오면 안 되는. 지금은 그렇고 네. 누굴 세울까요? 누굴 설득해서라도 좀 친윤계에서 그 세웠다는 말이 나오는 순간 그 사람은 뭐 약간 좀 정권 심판의 오물을 뒤집어 쓰고 시작하는 건데 그걸 할 사람이 있을까요? 했는데 할 사람이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누굽니까? 아니, 왜냐하면 이게 뭐 누구라고 특정할 게 아니라 대통령이 지난 전당대 신묘한 스킬을 보여주셨거든요. 지난 전당대회. 예, 뭐냐면 5등짜리를 당대표 만드는 스킬이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보통 그냥 은연중에 이 사람이 나의 지지 후보다 이걸 밝히는 방식이 보통 대통령의 선거 개입인데 1등부터 4등까지 다리 부러뜨리는 방식으로 선거에 임한 거는 이게 사상 초유의 일이고 했어요. 예. 그리고 왠지 또 할 것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바라고 나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표현이 좀 거칠긴 합니다만 다리 부러뜨리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완전히 미는 방식이 그때는 통했지만 지금 지지율이 이렇게 낮고 총선에서 참패했는데 또 통할까요? 그러니까 통할까는 별개 문제고요. 또 몽둥이 들고 나타날 것 같다니까요. 그러니까. 또 그렇게 시도할 것이다? 지금 뭐 대통령실이? 지금 슬슬 나오는 얘기가 뭐 누가 되면 내가 탈당할 수도 있다 이런 것을 다른 사람들이 흘리잖아요. 예. 저는 뭐가 잦은 뭐가 나온다고 실제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흘러나오는 거라 보거든요. 저는 분명히 지금 누가 나오면 또 앞에 순번에 있는 사람들 또 다리 부러뜨리려고 몽둥이 들고 나타날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내심 그 한 3, 4등 후보군이 되는 사람들도 나만 아니면 돼 이런 생각으로 나올 수 있죠. 저는 지금 만약에 윤심까지는 몰라도 적어도 다리 부러뜨리러 나오지 않을 후보로는 뭐 윤상현 의원이나 원희룡 장관 같은 분들이 나올 수도 있다. 원희룡 장관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하고 굉장히 가까운 사이 아니에요? 그게 이제 불출마 종영하러 만났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 두 분이 무슨 대화 나눴는지는 제가 확인이 안 되지만은 일설에 따르면은 불출마 종영하러 만났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 두 분을 제가 인터뷰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이준석 의원이 생각할 때는 윤상현, 원희룡 두 분 정도가 만약 친윤계에서 누군가를 좀 우리 후보로 이렇게 내세워보겠다라고 한다면 그 두 분 정도가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예를 들어 윤상현 의원이나 이런 분은 친윤이라서가 아니라 이분은 정세 판단이 빠른 분이에요. 정무적 감각이 뛰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딱 그 다리 부러지지 않을 포지션 잡을 겁니다. 제 생각에는.
그 무서워요. 자꾸 비유 좀 쓰지 마세요. 실제 그런 무서운 짓을 한 거예요. 전당대회에서. 제가 봤을 땐 그 전당대회 때 그거 한 거예요. 나중에 만약에 정권 바뀌면은 100% 민주당이 수사합니다. 그거. 그런 것도 수사할 수 있어요?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도 네. 그 정당에 당무 개입한 것 때문에 문제됐던 것처럼. 네. 근데 이건 뭐 대놓고 했잖아요. 막 정무수석이 가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부터 해가지고. 그거 그럼 정무수석 불러서 물어보죠. 왜 그런 말 했냐 그러면은 본인이 책임지든지 아니면은 누가 시켰어요 하든지. 이건 어려운 수사 아닙니다. 이거 하면은. 알겠습니다. 그 일각에서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대표되면 제2의 이준석 사태, 제2의 이준석 연판장 사태 뭐 이런 게 벌어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당사자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제2의 이준석이 되려 그러면은 제대로 싸워야 될 텐데요. 예. 근데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거는 싸울까 말까 하다가 그냥 카노사의 굴욕 사진. 그 윤한 갈등 뭐 이런 거 있을 때 눈밭의 90도 인사. 딱 그 세계사 시간에 배우는 카노사의 굴욕 사진이거든요. 예.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럼 연판장 사태는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네, 그러지 않을 거다. 그 어떤 그림이 그려지세요? 이건 뭐 개인적인 겁니다만 한동훈 위원장이 대표가 되면 어떤 그림이 좀 그려집니까, 여당에? 저는 한동훈 위원장은 만약에 이번 대표되면 뭐 선거가 없기 때문에 한 2년 동안 만약에 임기를 하게 된다면은 당선되면은 예전에 하던 거 하고 싶겠죠. 시장 가가지고 손 흔들고. 근데 시장에 사람이 없겠죠. 선거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사실 할 게 없습니다. 그럼 나오기는 나올 거라고 보세요? 그래서 그게 제가 참 의문인 거예요. 무엇을 하려고 나오는 것인가? 무엇을 하려고 나오다니요? 대표하려고 나오는 거죠. 대표에서 당대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성과가 나야 되는데 대표가 뭐 월급이 있는 자리도 아니고 왜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너무 그 바깥으로 빠져 있으면 그 다음 기회까지가 너무 멀기 때문에 등판을 해서 뭔가를 해야 한다. 그러니까 사라지지 말아야 한다. 노는이 나온다는 건데 줄여서 말하면은 그렇게 따지기에는 당 대표가 왜냐하면 제가 말한 게 뭐냐면 차라리 예를 들어 아까 말했던 윤상현 의원 같은 분은 와가지고 당을 잘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본인이 성과가 날 수 있어요.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 그거로는 안 되거든요. 그렇죠. 한동훈 위원장은 성과를 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대선까지 뭐 다음 단계 지도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은 딱 첫 번째가 뭐냐면 당신은 신윤리호 반윤리호를 답해야 됩니다. 그것부터 답하게 될 무릎 앞에 설 거다. 근데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이 비슷한 맥락에서 지난번에 한동훈 위원장이 갑자기 뭐 가만히 있다가 직구 얘기하고 나올 때 입을 좀 열려나 싶어가지고 최상병 특검에 대한 입장을 차라리 밝히는 게 낫지 않겠냐 그러는데 묵묵부답이잖아요. 그게 사실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거든요. 그 고민을 지금도 하고 있을 거라고 보시는 거고 대표가 된다 해도 계속 그 고민 앞에 망설여질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은 지금 노는이 나온다는데 노는 게 얼마나 특권인지 몰라서 그래요 지금. 지금 놀고 있으면은 최상병이든 아니면 김건희여서 특검이든 이런 민감한 질문에 답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기자들이 막 뭐 문두 드리고 이러지 않아요. 절대 쉬고 있는 사람한테. 그런데 나와가지고 돌아다니는 순간 매일 답해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올해 말에 예정돼 있는 국회 일정은 매일 그런 것 때문에 싸울 거예요. 그럼 이렇게 질문하죠. 만약 한동훈 대표가 탄생한다면 특검에 국민의힘이 찬성 입장으로 돌아설 수도 있다고 보세요? 그거 외에는 그러니까 특별한 게 없는 거죠. 그거 할 거면 나와도 돼요. 그거 할 거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또 그럼 용산 합리적 의심하죠. 그거 하러 나오는구나. 상식적이면 그거 하러 나오는 거 아니면 나올 이유가 없거든요. 그거 아니면 지금 굳이 왜 나오나 이 상황에서. 그렇죠. 그러면은 또 의심 뭐냐면 그러면 그거 하러 나오니까 쟤를 막아야지. 그러면은 다리 부러뜨려서 가자. 이게 논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동훈 다리 부러뜨리자가 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 생각에는 이게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논리적인 판단하면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나와가지고 내가 그냥 대통령 옹호하러 나온다? 한동훈 위원장이? 그거만큼 이상한 행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고민의 지점은 그것일 것이다. 그러니까 노선을 어떻게 잡을까의 고민 앞에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을 거라는 건데 자 그럼 최종적으로 질문 드립니다. 나올 것 같습니까? 안 나올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나와야 된다 말아야 된다 당위성 말고 나올 것 같습니까? 안 나올 것 같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나올 것 같아요.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는 거를 못 참는 분들이 있긴 한데 약간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알겠습니다. 민주당 이야기 짧게 좀 하겠습니다. 민주당도 지금 전당대회 준비 중인데 일단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또 연임하러 나올 것 같습니까? 안 나올 것 같습니까? 나오겠죠. 그러면서 이제 당원 당규 개정하는 작업을 지금 진행 중인데 그게 또 굉장히 갑론을박이 있어요. 어떻게 당원 당규를 개정하느냐? 대선에 나가려면
대표직을 1년 전에는 내려놔서 이제 공정한 대선 경선을 치르게 한다는 게 지금의 당헌 당규인데 이걸 고친다는 거예요. 예외 규정을 둬서 무슨 국가 비상사태 등의 상황에서는 더 할 수 있다 대표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재명 대표를 염두에 두고 이렇게 고치는 거야. 그럼 뭐 다른 주자들은 생각 안 하는 거야. 막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뭐 룰 갖고 이렇게 뭐 속된 말로 이런 미세 조정해가지고 대한민국의 대통령 이재명 대표는 남은 도전이 대통령 하나밖에 없는데 룰이 이러면 대통령 되고 룰이 이러면 대통령 안 된다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런 룰은 없습니다. 그냥 국민들의 그 시기에 시대 정신에 맞는 지지를 받고 있느냐 아니냐 정도이고 저는 이재명 대표가 그런 너무 미시 조정에 신경 안 쓰는 게 좋다. 제가 굳이 조언하자면 그런 거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어쨌든 대선에서 한번 기회를 받았고 패배했기 때문에 본인의 한계점이 뭔가를 보완하는 게 중요하지. 안 그러면은 딱 이회창 총재가 2번 나오셔서 2번 떨어졌던 모습이 되는 거거든요. 이회창 총재가 그때 2번째 대선 나가기 전에 총선을 크게 이기셨어요. 그 다음에 당연히 그 대세로는 당내에 반발 세력도 없고 그래서 또 대선 나가셨는데 오히려 그게 너무 고착화돼 있으니까 민주당은 집단 지성으로 그 당시에 거기에 맞춤형 후보인 노무현 대통령을 낸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지금 본인의 지위를 공고하게 하려 할수록 이재명 대표의 장단점은 공고해집니다. 그러면 상대 정당이나 상대 세력에서 맞춤형 후보를 내기가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도 그 너무 다져가지고 이렇게 되는 시나리오는 안 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보세요. 1분 남았습니다. 네. 이준석 의원의 제1호 법안 네. 뭐 발의하실 생각이세요? 지금 선거법이나 아니면 이런 쪽으로 해서 선거 캠페인 쪽을 좀 바꿔보려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선거 쪽 보고 계세요. 예. 그래서 우선 선거 제도 같은 것도 이제 뭐 천하람 의원이랑 상의하면서 네. 뭐 결선 투표제나 중대선거구제 이런 것들도 흔히 들어왔던 것들 하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선거 치르면은 젊은 사람이나 아니면은 또 뭐 일반적으로 정치적 약자라 불리는 소수자라 불리는 사람들이 선거 참여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거든요. 자금력이라든지 아니면 평시에 활동이 강제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좀 그런 부분 개선하는 법 지금 써놓고 있습니다. 선거법 개정안 예. 제1호 법안으로 준비하고 그렇죠. 계시다는 예. 여기까지 오늘은 말씀 듣죠. 월간 이준석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